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윤리 단원의 대단원 마지막 3번 다문화사회윤리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문화의 다양성, 이제 다문화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두 가지 태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종교에 굉장히 관용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관대한 나라인데 해외에는 특히 막 이슬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종교로 인해서 아직도 국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국가의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종교에 대한 얘기. 네, 요렇게 오늘 두 가지 파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좀 재밌게 보는 선생님 엄마랑 EBS에서 가끔 요거 보면 정말 채널 고정이에요. 열심히 보는데 아직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TV 돌리다가 하면 한번 보세요. 뭐냐면 TV 프로그램 이름은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보면 이제 고부 관계가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를 고부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이제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랑 갈등, 서로에 대한 오해, 이런 거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다르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이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쯤 가면 이제 막 둘이 갈등하는 걸 보여주다가 말미에 가면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 다른 문화를 가진 며느리의 고향을 시어머니가 이렇게 방문하고 같이 여행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거든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둘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나라를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이 할머니들, 시어머니들이 되게 다른, 몰랐다. 며느리가 이런 공간에서 살았고 이런 그 친정 부모님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문화를 체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 겉으로 형식적인 문화 말고 정말 그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마 더 오해하기 쉽고 모르니까 좀 더 경계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요 프로그램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작게는 3개를 할 거고요. 요 3개를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 있어. 문화는 획일화되지 않아도 돼. 문화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한 나라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 있어. 가 다문화주의고, 죄송해요. 이 다문화주의를 밑에다 쓸게요. 제가 못 봤어요. 다문화주의, 네,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자라는 입장이 여기 다문화주의입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기능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점점점 하는 걸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거 하려고 사실 잘못 쓴 거예요. 농담이고. 자, 다문화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동화주의가 있어요. 위에 한 칸은 동화주의인데 말 그대로 얘들아, 동화는 옛날적 이야기 그 동화 아니라 같을 동자의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랑 같아져야 해의 의미의 동화주의이고,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용광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용광로 이론은 동화주의, 다양한 문화가 있어도 되는 다문화주의이고, 다문화주의는 이렇게 두 가지,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 대접 이론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일단 용광로 이론부터 하도록 할게요. 용광로 이론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용광로 혹은 동화주의라는 모델은 A가 얘들아 주류 문화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수 문화는 이주민 문화입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여러 인종, 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 이주민 문화라고 할게요. 자, 이 이주민 문화가 주류 문화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주류 문화 속으로 녹아 들어가, 주류 문화 속으로 일치되어, 혹은 주류 문화 속으로 편입되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이주민의 소수 문화는 주류 사회에 들어와라. 너네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라. 즉 우리의 것을 보고 배워라 라는 내용이죠. 용광로라는 게 얘들아 이렇게 다른 러시아, 멕시코, 한국, 중국 뭐 등등의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문화들이 한 솥에서 이렇게 녹아져서 하나의 문화가 되죠. 용광로 문화는 기존에 있던 기존의 주류 문화에 이 여러 나라 문화들이 요렇게 녹아 들어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한다는 건 이게 정말 러시아, 멕시코, 한국, 중국 이런 게 다 이렇게 짬뽕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주류 문화 속에 맞추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동화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반발은 여러분들 너무 예측하기 쉽죠. 왜 이주민의 문화를 버리고 기존의 문화에 맞춰야 되지? 라는 반발심도 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주민의 소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기 쉽겠죠. 네. 이런 용광로 이론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우리 샐러드 먹으면 왜 토마토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뭐 치즈 아니면 가끔 베이컨 이렇게 짧게 자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얘들아 각각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데 담겨 있죠. 그쵸? 샐러드볼 이론의 가장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과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정체성을 다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각 문화가 주류 문화든 뭐 소수 이민족의 문화든지 간에 그 각각의 문화가 모두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즉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동등하게 공존합니다. 자, 다양한 문화를 모두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좀 쉽고, 그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뭐 용광로 이론이 비판받았던 그런 부분은 샐러드볼 이론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샐러드볼 이론이 갖는 좀 한계점 무엇이 있냐? 너무 다양한 너무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얘들아 한데 담겨 있어. 그리고 이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모습을 갖게끔 맞추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다른 문화가 한데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가? 라는 통합이나 연대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표에서 용광로 이론도 했고 샐러드볼 이론도 했네. 그럼 국수 대접 이론이 나왔는데 자, 이 국수 대접 이론은 여러분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잔치국수를 떠올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잔치국수 이렇게 대접 이렇게 있고 그치?
국수 그릇이 있고 여기에 막 국수도 있고 국수 맛있으라고 중간에 막 고명 같은 것도 올려놓고 막 그러죠. 요 지단도 올려놓고 요거는 이제 국수이고 그쵸? 자, 이 국수 대접 이론에서 얘들아 잔치국수를 먹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단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쵸? 지단은 좀 없어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국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국수가 없으면 잔치국수라고 말하기 어렵지. 그치? 잔치국수, 즉 국수 대접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같이 있어도 돼요. 네, 다양한 문화를 존재하는 걸 인정한데 그런데 여기서 샐러드 볼 이론이랑 다른 거 이 각각의 문화가 다 있어도 되는데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구분한대. 자, 주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중심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주민의 문화, 소수민족의 문화는 중심부가 아니라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 국수로 치면 국수 그 면발에 해당하는 게 중심부. 지단, 이건 지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지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주민의 문화. 그러니까 국수 대접 이론은 같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거 샐러드볼 이론과 달리 다양한 문화의 동등한 혹은 평등한 공존은 인정한다 안 한다? 네, 요건 아니에요. 동등한 공존, 대등한 공존은 샐러드볼 이론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얘들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용광로는 너무 다양한 문화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샐러드볼 이론은 너무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면 국수대접 이론이 그 용광로랑 샐러드볼에 약간의 대안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수대접 이론은 동등한 대등한 공존은 아니지만 약간의 차등은 두지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즉 이주민의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은 인정해줍니다. 이 부분이 용광로 샐러드볼 이론이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관용의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 알죠? 조나단 선생님이 사실 이 조나단 채널 구독하기도 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쾌해. 그리고 밝고 어쨌든 조나단이 콩고의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얼굴 피부색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흑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흑인이고 콩고에서 약간 콩고 문화도 알고 있고 하면 좀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조나단의 대화나 조나단이 유머를 던지는 것이나 보면 너무 한국적이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조나단의 그 채널 얘 누구지? 조나단 친구 무슨 리샤였는데 카트리샤인가? 아무튼 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찍은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유쾌해서 덩달아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선생님 요 채널 구독하고 있는데 조나단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다문화에 대한 관용? 이 관용의 인간화가 조나단인 것 같아요. 조나단을 보면 다양한 문화라는 게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인종이나 이렇게 생김새, 외형을 가졌다는 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매력이나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선생님은 조나단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관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예요. 이 관용이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 관용을 정말 많이 똘레랑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이 관용을 실천하는데 되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럼 뭐든지 누구든지 다 관용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관용에도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용의 제한 사항이 왜 있어야 하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관용의 역설입니다. 관용을 너무 제한 없이, 즉 무제한적으로 관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인정해 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이 살아 숨쉬는 사회는 좋은 사회, 열린 사회, 개방적인 사회인데 이 개방적인 사회에서 불관용자를 내버려 두면 어떻겠어요? 사회에 관용하는 정신, 건강한 정신이 파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불관용자는 관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관용자를 관용해야 하게 둬버리면,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모든 사상을 다 인정해 줘 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이 가진 강점이나 가치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조나단을 보고 예를 들어볼까요? 흑인은 너무 멍청해. 흑인은 멍청해라는 사상을 얘들아 관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치?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굉장히 편협하고 편견에 쌓인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용하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관용하고 관용하지 말아야 하냐? 관용의 한계예요. 타인의 인권과 자유, 보편적인 가치, 평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여러분들 잘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문화라는 건 옳고 그른 게 없는 거 아니냐. 각 문화의 자연적인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문화 상대주의도 얘들아 조금 조심해야 돼. 자,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명예살인 문화, 전족 문화 얘들아. 여성이 혹은 남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가족이 막 처형하는 거야. 그런 문화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문화는 인권, 개인의 자유, 인간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는 문화죠. 그쵸?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상대적으로 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다 달라. 즉,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윤리적 상대주의를 너무 극한까지 심화시키게 되면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이 없어. 윤리란 때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윤리야, 얘들아? 사람을 언제는 죽여도 되고 언제는 괜찮고, 그치? 거짓말을 언제는 해도 되고 언제는 하면 안 되고, 이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어지겠죠. 그쵸?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 자체를 때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여기고 윤리적 회의주의까지 빠지게 돼요. 야, 윤리가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해? 그게 필요해? 라는 회의주의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일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상대주의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윤리 모두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윤리 기준에 대해서 회의주의에 이르기까지 윤리란 필요 없어 라는 허무주의에도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종교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볼 건데요.
종교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에서 요 엘리아데라는 학자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중요, 왕중요예요. 별표 2개. 자, 그러면 종교랑 윤리의 관계, 요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 살짝 정리해보고 갈 건데, 종교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종교랑 윤리랑 이렇게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한번 써볼 건데요. 종교는 신을 가정하죠. 그렇죠? 절대자가 존재하고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자가 인간에게 내리는 가르침 등을 바탕으로 이 가르침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이겠죠. 그렇죠?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면 초월적임이에요. 신의 목소리나 신의 형상을 얘들아 볼 수가 없잖아. 그치? 초월적이고 뭔가 그냥 믿는 직관을 바탕으로 신 절대자가 있고 이 절대자가 인간에게 명한 것을 따른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종교이고요. 반면에 윤리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쵸? 합리성을 바탕으로 뭔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규범을 정립하고 이걸 실천하도록 이끄는 학문이 윤리겠죠. 그쵸? 이 종교와 윤리가 이렇게 다른 영역인데 이 다른 영역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요거 보편적인 가르침을 좀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보편적인 가르침은 결국은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올바른 윤리고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학자의 엘리아데라는 사람은 인간이 생활하는 속과 그다음에 인간이 믿고 있는 성스러움의 영역이 결코 다른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1, 2, 3, 4로 엘리아데 이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 엘리아데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를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신 막 이런 거 안 믿다가 기도도 별로 안 하다가 어떤 절박한 순간, 예를 들어서 시험 하루 남은 혹은 시험 뭐 1시간 남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제발 제가 이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저에게 행운을 내려주세요. 제가 찍은 문제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 대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기도하고 바라고 의존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쵸? 정말 절박할 때. 그런 정말 절박할 때 인간은 알게 모르게 이 종교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종교적 존재이고 종교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세속의 공간, 세속의 공간이라는 건 성과 속의 이 속을 얘기해요. 세속은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그쵸?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매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필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쵸? 이 세속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아가요. 맞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세속적인 공간과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이 성스러움, 즉 성스러움 혹은 초월적인 무언가 혹은 종교적인 거,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자, 세속과 성스러움은 얘들아 같아 달라? 다르지.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렇게 봤잖아요. 인간이 신을 어떻게 봐? 못 보지. 그치? 신을 어떻게 증명해? 경험해? 이거 안 되잖아요. 엘리아데가 뭐라 하냐면 인간이 요렇게 땅 발 딛고 살아가는 세속 일상, 일상 세속의 평범한 공간과 분명히 성스러움, 종교, 초월적인 것은
달라. 즉, 자, 이 다르다는 거 질적으로 구분돼. 글자가 이상해서 다시 쓸게요. 질적으로 구분됨. 이게 얘들아 사실은 3번이거든. 자, 요 말을 좀 다른 얘기로 해볼게요. 세속이 성스러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성스러운 신의 천국 그 자체는 아니잖아. 그쵸? 이건 아니야. 그 자체는 아닌데 엘리아데가 하고 싶은 말. 자, 이 성스러움이라는 초월적인 신비스러운 종교적인 무언가가 바로 이 세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에 유한한 무언가, 이 경험하는 게 얘들아 되게 많잖아. 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사과를 그렸다고 쳐볼게요. 요거 사과. 이 사과라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감각하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이 사과 속에도 이 성스러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과를 내려주신 거구나. 신의 은총이구나. 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요. 성스러움은 이렇게 자연물에 드러날 수 있는 거.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볼게요. 지금 여기 성에 해당하는 거 핑크색이에요. 성스러움. 자, 성스러운 건 초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세속과 질적으로 구분돼요. 이게 훨씬 더 뛰어난 거야. 핑크색이. 자, 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성스러움이 혼자서는 못 드러나. 뭐를 매개체로 드러나? 자연물을 매개체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자연물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스러움이 현현한다 라고 말해요. 줄여서 자, 성현이에요.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어디에다 드러나는 거지 얘들아?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드러나? 세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자, 결론이에요. 성과 속은 성격상 두 가지가 얘들아 성격상 달라. 그쵸? 요 질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성과 속은 공존한다. 성과 속은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 속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 네, 엘리아데 좀 어렵죠?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인 존재야. 쟤 아무리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만 얘들아 더 쓸게요. 인간의 이런 본성을 제대로 깨우치고 살아가는 존재, 종교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고, 선생님 지금 2, 3, 4번 썼잖아. 종교적인 인간은 2, 3, 4번을 알고 있는 인간. 자, 2, 3, 4번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불러요. 자, 비종교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성스러운 것의 지배, 성스러운 것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세계는 사실 신이 만든 공간이기도 하거든. 자,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인 존재인데 이 종교적인 존재인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에요. 인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속은 질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 종교적인 무언가, 신, 절대자의 의지와 같은 것은 다 세속에서 세속의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성과 속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아데예요. 엘리아데가 조금 어렵죠? 그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복습해 보시고요. 자, 2번 종교와 관련돼서 종교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 종교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면서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던 게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요 킹은 세계의 평화가 달성되려면
종교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평화가 달성된다고 봐요. 자,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국제 관계가 평화로워야겠죠. 그쵸? 국제 관계의 평화가 달성되어야 하고, 국제 관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국가 간의 대화뿐 아니라 종교 간의, 다른 종교 간의 서로의 교리를 이해하려는 학문적인 대화,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대화와 성찰, 종교 간에 이뤄지고 요걸 바탕으로 국가 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세계 평화도 달성될 거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바로 대화 역량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학자가 킹이라는 학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